수치 모델을 이용해서 날씨를 예측합니다. 요즘 JTBC인가요? 여기 기상청산이라는 드라마 있죠? 네, 제가 그런 관련된 일들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기상청에서 일을 할 뻔 했었죠. 근데 이제 저는 연구를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학교에 있게 됐고요. 주로 이제 연구하는 게 날씨 예측과 주로 이제 태풍 예측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태풍 예측 중에서도 저는 이제 단기 예측도 많이 하고요. 그러니까 3일 정도 예측하는 것을 태풍이 어디로 가는지 얼마나 강해지는지 예측하는 것을 수치 모델링을 이용해서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수치 모델과 슈퍼컴퓨터를 주로 보통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갑자기 좀 많이 뛰어가지고 3일 예측에서 한 100년 뒤를 또 예측을 또 합니다. 수치 모델들을 이용을 해서 100년 뒤에 과연 미래에 이제 하이테크 웨더라고 하는데 태풍, 집중호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연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북서태평양의 태풍들이 지금 현재 어떤 그 변화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또 미래에 어떻게 되는지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시해보고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험 쪽에 계시니까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그 자연재해 피해가 많이 있는 나라인데 그 중에서도 풍수해가 제일 큽니다. 아시아나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자연재해 중에 가장 큰 피해를 주는 것은 지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진이 거의 발생하지 않죠. 최근에 이제 경주,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했지만 그 피해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풍수에 관련된 재해들은 엄청나게 많은데요. 연도를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제 2002년, 3년에 태풍 루사하고 메이가 뛰어있는 이해를 넣었을 때는 태풍이 넘버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태풍 외에 저희가 이제 예우라고 하는 썬더스톰이라고 하는 그런 장마나 중도 대륙이라고 하는 그런 현상에 스톰에 의한 폭우들이 지나가게 됩니다. 이런 것이 또 한 반 정도 영향을 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폭설이 또 많은 피해를 영향을 주죠. 저 고향이 강릉인데 저 어렸을 때 눈을 엄청나게 많이 쳤던 기억이 납니다. 1990년에 한 1m 되는 눈을 이렇게 처음에 올 때 좋았는데 쏠 때 고생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그 폭설 피해도 한 10%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보면 이런 그 세 개의 재해들이 가장 크고요. 이 폭우하고 태풍은 연도를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넘버 원수가 왔다 갔다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거의 비슷한 정도의 피해를 일으키고요. 대부분 풍수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풍 예측이나 이런 그 대비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제가 이제 울산에 가게 돼서 처음에 이제 루사 때문에 강릉의 루사가 이제 하루에 870mm 가량의 비를 내려오면서 엄청난 피해를 일으켰죠. 5조 가까이 피해를 일으켰는데 루사 이후에 저는 이제 태풍 피해 별로 안 볼 줄 알았는데 울산에 가니까 2016년에 태풍 차바가 3시간 동안에 300mm 가까이 비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맨날 지나다니는 다리인데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무너졌고요. 여기 이 다리가 있는데 여기 이 영상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 다리를 저희 아들이 매일 지금 건너다니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다니는데 여기 넘어가면서 맨날 걸어다니는데 여기 지금 집이 이렇게 떠내려오면서 이 다리에 부딪히는 그런 영상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 아들이 다리를 맨날 건너다녀요. 매일 다리를 건너다니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다니는 거. 저도 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는데 이때 10월 달에 갔는데 제가 이제 여름에 좀 살이 좀 찌면서 다이어트를 좀 해야 되겠다고 10월 1일부터 저희 아파트 헬스장을 다니려고 했는데 폭우로 침수가 돼가지고 제가 운동을 못하게 됐죠. 그 이후로 아이는 운동을 좀 끊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차박 피해를 많이 입었었는데 이 차바가 3시간 동안 300mm가 오면서 울산에는 한 2천억 가까이 피해를 입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태풍 피해는 천문학적인 그 재해를 야기하죠. 그래서 태풍에 대해서 많이 아시겠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어떤 것들을 정의하고 있는지 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풍은 강한 바람이라고 원래 기본 정의가 되어 있죠. 바람을 기준으로 저희가 태풍을 정의하는데 초속 17m일 때, 그러니까 17m/s, 약 마일로 따지면 한 60마일 정도, 60km 정도가 될 건데, 시속으로 따지면 한 17m/s의 강도를 갖게 되면 저희가 열대성 폭풍이라고 정의를 하면서 이때부터 태풍급으로 저희가 간주를 합니다. 그리고 몇 개 단계에 따라서 태풍의 등급을 정하고 있고요. 태풍이 주로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우리가 살고 있는 북서태평양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따라서 리즌 태풍이라고 부르고요. 미국은 허리케인, 그 다음에 호주하고 인도양 쪽은 이제 사이클론이라고 얘기를 하긴 합니다. 이게 이제 태풍이 발생하는 이제 기후값들을 보여주는 건데요. 전 세계 여러 개의 베이신들에서 나타나는 태풍 특징을 보여줍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시뻘건 지역이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북서태평양 지역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렇게 허리케인이 대서양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하죠. 그런데 우리나라 쪽에서 훨씬 더 많은 태풍이 그리고 강한 태풍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예측도 좀 더 어렵습니다. 많은 태풍이 발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전 세계의 세수면 중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북서태평양이 가장 뜨겁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웜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온수가 그냥 있는 그냥 수영장 같은 곳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웜풀 지역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가 이 북서태평양 지역이 가장 온도가 높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이 서태평양과 북태평양이 온도가 바뀌면 이게 엘니뇨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해수 온도가 바뀌면 엘니뇨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태풍 발생이 가장 소속되는 지역에서 우리가 많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태풍은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적도에서는 발생 안 합니다. 전향력이 없기 때문에 코리올리쿠스라는 걸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전향력이 없어서 적도에서는 안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인도 같은 경우에는 발생을 하긴 하는데 오다가 해양이 끊어지고 티벳이 있기 때문에 육지가 있기 때문에 에너지 공급원이 없기 때문에 오래 못 살고 금방 죽습니다. 하지만 이 북서태평양은 위쪽으로 계속 풀려있죠. 해양이 있죠. 그래서 에너지 공급이 계속 있기 때문에 태풍이 오래 유지하면서 이런 동아시아 국가들, 한중일에 큰 피해를 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대서양에서도 이렇게 그 위쪽으로 해양이 계속 있기 때문에 태풍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태풍이 거의 발생을 안 합니다. 해수면 온도가 낮은 이유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태풍이 유지할 때 그 필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대기 상하층에 어떤 그러니까 분리가 되지 않아야 되거든요. 상층과 하층이 일치해야 되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저희 이제 버티컬 윈드 시어라고 바람 시어라고 하는데 그 시어가 상당히 강한 곳입니다. 상층과 하층이 이제 좀 분리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풍이 거의 발생을 안 하죠. 근데 불행히도 우리나라 지역은 그런 태풍에는 아무튼 상당히 호조권이라서 많은 피해를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1년에 북서태평양에서는 태풍이 한 25개에서 30개 사이의 태풍들이 주기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80개 태풍들이 매년 발생을 하고요. 우리나라 쪽에서 한 30개 미만의 태풍이 이제 발생하고, 우리나라는 한 3개에서 4개 정도 태풍이 평균적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운 좋으면 하나도 안 지나가기도 합니다. 양태풍이 오기도 합니다. 태풍을 이제 구분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 바람으로 기준으로 이제 저희가 정의를 하죠. 그래서 이제 중 정도의 강도, 그다음 강, 매우 강, 초강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 이제 약간 좀 어색하긴 한데 이게 기상청에서 최근에 이제 많이 바꿔놓은 기준인데 너무 이제 세분화를 한 겁니다. 아까 17m/s 이상부터 이제 태풍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중형은 20m/s에서 33m/s, 그 다음에 강 같은 경우는 33에서 44m/s, 매우 강은 44에서 54m/s, 초강력은 54m/s 이상으로 갑니다. 그래서 초강력 같은 경우에는 시속 한 200km 이상의 태풍이 부는 거죠. 그래서 건물들이 붕괴할 수 있는 정도의 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태풍의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람의 강도도 중요한데 사이즈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영향 반경들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태풍의 그 강풍 반경에 따라서 사이즈를 정합니다. 그래서 소형에서부터 초대형까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태풍의 주변 그 끝에 바람이 20m/s 이상인 지역을 찾고요. 그게 한 300km 반지름에서 된다. 그러면 그걸 이제 소형. 그 다음에 800km 이상이 되면 저희가 초대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꼭 대형 태풍이라고 해서 강한 건 아니고요. 소형 태풍이라고 해서 약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기상청에서 많이 얘기가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소형 태풍이라는 이 사이즈 얘기하지 말자. 왜냐하면 사람들이 간과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약한 태풍일 거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해서 이 사이즈에 대한 얘기를 좀 안 하자고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아무튼 좀 이렇게 구분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태풍의 에너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태풍의 에너지를 일이라고 본다면 나가사키에 떨어진 이제 원폭 밑에 보였나요? 그 원폭의 10,000배 정도의 강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풍은 어마무시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큰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지나가면 피해는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태풍이 어떻게 발생되는지
예, 그런 그 특징에 대해서 간단히 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익숙하지 않으실 것 같아서요. 우리나라 지역에서 왜 북서태평양 태풍이 많이 발생을 할까요? 저희 우리나라는 이제 밑에 그 적도 지역에는 ITCG라고 해서 수렴대가 항상 발달을 하게 됩니다. 이 수렴대가 항상 있어요. 그래서 인터트로피컬 컴버넌스 존이라고 해서 이 지역이 이제 한 뭐 5도에서 남이 북위로 왔다 갔다 합니다. 계절에 따라서. 이 지역 주변에 몬순 트러프라는 것이 발달하게 되고 이 주변에서 수렴이 생기면 대류가 생기면서 이 대류 중의 세 중에 좀 특이한 것들이 태풍으로 발달하게 되는 그런 조건이 되고요. 대서양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적도 지역은 저희는 서풍 지역에 살고 있고요. 선서풍 지역에 살고 있고 아열대 지역으로 하면 편동풍 지역에 위치하게 됩니다. 저 이제 하와이에서 포닥 생활을 해서 이 편동풍을 많이 받아봤거든요. 북위 20도라서 동풍이 계속 붑니다. 이 동풍이 불 때 동풍에 컨버전스 존이 트러플 지역에 좀 존재하는데 그런 지역에서도 또 태풍이 자주 발생을 합니다. 그다음 대서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위도의 그 한랭 전선이 여기 남쪽으로 아이티 지역으로 내려오면서 어떤 대류조를 형성할 때 또 태풍이 발생한다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것들이고요. 그래서 저희한테 영향을 많이 주는 건 이 몬순 트로프, ITCG에 영향된 몬순 트로프가 북서태평양에 존재해서 항상 한 30개 정도, 25개에서 30개 정도 태풍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 되고요.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태풍이 발생했을 때 어떤 배경이 유지가 돼야지만 이 태풍이 발생해도 계속 지속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해수면 온도가 어느 정도 이상 넘어가야 됩니다. 온천값을 넘어가야 되는데요. 한 26도에서 26.5도라고 많이 과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북서태평양은 평균적으로 한 28도가 됩니다. 그래서 1년 내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호조건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높은 해수 온도가 있어서 저희는 항상 좋고요. 대서양 같은 경우에는 계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꼭 매년, 그러니까 매월마다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높은 해수온이 있어서 그런 배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해양에 그 혼합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층에는 바람에 의해서 혼합이 됩니다. 해양 해수 같은 경우에는 심층은 아주 찬물이 유지하고 있는데 이 표층은 해양에 바람이 불기 때문에 이제 믹싱이 일어나서 이제 혼합층이 생기게 되는데 이 혼합층이 깊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따뜻한 물이 상당히 높은 층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태풍은 많이 들어보시면 저기압입니다. 열대성 저기압입니다. 이 저기압이라는 건 위에서 누르고 있는 공기가 상당히 약하다라는 거거든요. 공기 무게가 작기 때문에 해수는 밑에서 물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용승작용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용승이 일어나게 되면 찬물이 위로 올라와서 태풍의 에너지를 다 없애버립니다. 그런데 이 혼합층이 상당히 깊게 되면 그 용승작용을 버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60m 이상의 해수 혼합층이 유지하고 있는 지역에서 이런 태풍이 계속 발달할 수 있다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하층 분리가 좀 안 돼야 되는데 연직 바람처가 약해야 됩니다. 하층 바람과 상층의 바람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태풍은 돌아가는 팽입니다. 그래서 하층과 상층, 왜냐하면 태풍이 뭐 엄청나게 큰 그 현상이기 때문에 대륙권 하층에서부터 상층까지 발달하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에 상층과 하층이 따로 놀게 되면 팽이가 위아래로 다른 방향으로 비틀게 되면 오래 못 돌고 그냥 틀어지겠죠. 이런 어떤 연직 바람 시어가 약화돼서 이게 계속 그 팽이가 돌 수 있는 그런 안정도가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데 관성 안정도가 유지돼야 되는데 그게 유지가 안 될 경우에 그 태풍이 금방 소멸되거나 발달을 못합니다. 그 다음에 전향력 때문에 적도에서부터 5도 이상 위치해야지만 이런 태풍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북서태평양의 이런 태풍의 특성들을 좀 활동을 보려고 하는데요. 태풍은 한 10년 주기 이상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액티브 시즌도 있고요, 인액티브 시즌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시즌은 약간 인액티브 시즌입니다. 좀 적게 오는 편이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 또 바뀔 수 있습니다. 10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 보시면 마우스 보이시죠? 사실 이때 2005년쯤에 저희 대기과학부에서 상당히 유명한 그 학자들이 사이언스 네이처에 많은 논문을 냅니다. 태풍이 온난화와 더불어서 강화되고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근데 최근 한 20년이 지나니까 그게 인액티브 시즌 시작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상당히 더 많은 그 악의들이 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이런 주기성이 있다라는 건 자연 변동성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다는 거죠. 흔히 우리가 이제 온난화가 일어나면 태풍 강화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대서양은 좀 쉽습니다. 대서양은 거의
비례해서 발달을 하는데 저희 북서태평양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연력학적인 요인과 역학적인 요인이 동시에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뭐 바람에 의한 영향과 그다음에 온도에 의한 해수면 온도에 의한 영향이 섞여 있으면서 예, 답이 정확하게 있지 않은 그런 지역에 살고 있죠. 그러니까 예측이 상당히 어려운 지역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대서양 같은 경우는 약간 연력학적인 요인이 좀 더 임팩트가 크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는 좀 복잡한 그런 곳에 살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지금 약간 이넥티브 시즌으로 갔다고 하고요. 이제 아까 그 개수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강도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 1950년대부터 이런 태풍 관측들이 있기는 한데 이 관측 사실 믿을 게 안 됩니다. 인공위성이 올라간 게 1970년대부터거든요. 한 80년대부터 자료들이 이제 저희는 믿을 수 있고요. 그 전 태풍 관측을 어떻게 했냐면 지나다니는 배로 하거나 육지로 상륙하는 것만 카운트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태풍의 대부분은 바다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 수가 없었던 거죠. 태풍이 어떻게 위치하고 있는지 얼마나 강도가 있었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사실 이 전의 자료들은 그냥 거의 무시해도 됩니다. 여기는 불확실성이 너무 큰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공위성이 올라간 70년대 후반부터 만약에 이런 변화들을 좀 보게 된다면 이 검은색 실선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다티드라인은 점선은 그냥 모델 값이고요. 여기 그 실선을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이제 점점 올라가고 있는 그 평균 강도가 올라가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그 라이프타임 맥시멈 인텐시티라고 해서 지금 최고 강도, 태풍이 최전성기일 때 강도를 볼 때도 최근에 좀 더 이렇게 증가하는 추세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발생 빈도는 액티브, 인액티브 시즌이 확실하게 있는데요. 그럼 강도는 최근에 이런 그 온난화나 이런 현상이 좀 더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 저희 과학자들사이에서는 많이 이제 동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중 하나는 저희가 북서태평양에 태풍 중에 극강한 태풍들이 있습니다. 래피드 인텐시피케이션 타이푼이라고 해서요. 한 24시간 동안에 갑자기 이제 그 강도가 한 30너츠, 그러니까 한 15m/s 정도가 갑자기 상승하는, 증가하는 그런 태풍들을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RI 태풍이라고 하는데, 태풍이라고 하는데, 이 RI 태풍이 왜 중요하냐면, 슬라이드가 업데이트가 안 됐군요. 제가 뭐 틀린 건 아닌데,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RI 태풍이 갑자기 강화되는 것들이 대부분 다 엄청 센 태풍입니다. 그러니까 약 소속 60m/s 이상의 강력한 태풍들을 봤을 때 대부분 95% 이상이 다 RI를 겪습니다. 그리고 그냥 태풍 등급 33m/s 이상에서도 거의 한 60~70%의 태풍들이 이 RI를 겪습니다. 강할수록 이 RI를 많이 겪습니다. 갑자기 강화되는 거죠. 근데 갑자기 강화돼서 이게 태풍 강도가 이렇게 쑥 올라가는 건데요. 예측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아직 이 태풍 모델링 그룹에서는 이게 챌린징한 부분이라고 많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모델을 고도화하고 많이 노력을 하고 AI도 적용하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상당히 좀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분야입니다. 이 RI 태풍들이 북서태평양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급격하게 발달하는 태풍들이 과연 최근에 북서태평양에서 많이 증가를 했느냐를 보는 건데요. 여기 보면 약간 기울기가 올라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 모든 계절들을 다 했더니 조금 올라가긴 하는데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그렇게 아주 뚜렷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을철, 9월서부터 11월까지는 이런 급격하게 강화되는 급강한 태풍이 최근에 좀 더 많이 북서태평양에서 발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특히 이런 급강한 태풍이 저희도보다는 약간 아열대 지역과 중위도 지역으로 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위도 지역 20도에서 30도 정도에서 많이 늘어나고 있다면 우리나라로 올 확률이 더 높다라는 얘기 있거든요. 이런 급강한 태풍에. 그리고 또 급강한 태풍의 위경도 변화를 좀 저희가 봤더니 위도는 점점 위로 올라가고 있는 특징이 있고요. 그러니까 북쪽으로 한 2도 정도 원래 발생할 때보다 좀 더 올라가는 트렌드를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도 측면에서는 더 서쪽으로 오고 있는 트렌드가 있게 됩니다. 북서쪽으로 이런 태풍들이 점점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북서태평양에서 북서쪽으로 이동하면 동아시아 국가들로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스탈 리즌, 즉 해안 지역으로 점점 오고 있다는 특징이 됩니다. 그런 극단화 태풍은
상당히 강하기도 하기 때문에 수명도 오래 됩니다. 그래서 수명이 이렇게 한 10일 이상이 되는 태풍들도 좀 많이 있게 되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상륙하는 확률도 상당히 높일 수 있게 됩니다. 조심해야 되는,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특징이 있죠. 이런 극강한 태풍들이 어떻게 그냥 자연적으로만 발달하는 게 아니죠. 엘니뇨 라니아의 영향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엘니뇨 시즌은 우리 그 서태평양 지역의 해수면 온도가 상당히 낮아지는 때고요. 라니냐 시즌에는 저희 서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높아지는 시즌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 엘니뇨 때는 이 빨간색 지점으로 이런 극강한 태풍들이 많이 발생하고요. 일반 평균 태풍들도 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다 이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라니냐 시즌에는 이렇게 북서쪽으로 약간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유가 뭐냐면 서태평양이 오히려 엘니뇨 때는 차가운데 이 따뜻한 지역이 약간 동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풍 발생 지점이 전부 다 이렇게 약간 동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다음에 또 서태평양, 라니냐 시즌에 이렇게 북서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서 코스탈 리전으로 이렇게 점점 가까우게 되는 그런 특징이 있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각 극강한 태풍이 점점 북서쪽으로 올라오고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최근 기후변화 경향이 이런 라니냐하고 비슷하게 바뀌고 있는 특징들이 좀 있습니다. 라니냐 라이트 패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자연 변동성의 어떤 추세도, 이런 장기 변동성의 추세도 이런 저희 태풍의 특징이나 이런 RI 태풍의 특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982년부터 2020년까지 이런 극강한 태풍의 위치를 한번 좀 확인을 해봤는데, 전반기, 후반기를 나눠서 빼보았더니, 이렇게 저희 해안 지역에 필리핀 북동 쪽에 코어가 많이 발생하고요. 이렇게 발생한 태풍들이 우리나라나 일본, 중국으로 가상률이 더 높게 되는 거죠. 이런 극강한 태풍들이 이렇게 코스탈 지역으로 점점 해안 지역으로 점점 다가가고 있다는 것이 최근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태풍들은. 그래서 이제 12월에 이런 극강한 태풍들이 필리핀 지역이나 이런 데로 갈 때 피해를 엄청나게 일으키게 됩니다. 하이센 이런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몇 개, 12월에 태풍이 이렇게 발생하지 않는데 아까 말씀드린 저희는 원풀 지역이라서 1년 내내 올 수 있게 되고요. 그 태풍들이 예측이 잘 안 되다 보니까 필리핀에 막 그게 지나갈 때 큰 피해를 느끼게 된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이런 현상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상륙 태풍 측면을 좀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아까 이제 태양에서 얘기를 많이 했으면 상륙 태풍의 특징들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리는데, 이건 이제 경북대 이제 박수성 교수님 쪽에서 연구했던 건데요. 일본과 우리나라를 이렇게 랜드폴, 상륙하는 태풍들을 카운트를 했고, 그 변화가 최근에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과거 대비 최근에 이런 상륙하는 태풍의 발생 빈도가 조금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좀 보였고요. 이런 태풍에 상륙했을 때 이런 태풍들의 수명이 점점 길어지고 있다는 것을 좀 더 확인했습니다. 강도 측면에서는 그렇게 막 세진다라고 얘기하기 좀 그랬는데, 더 세진 태풍이 온다라고 하진 않았는데, 더 오래 살아남는 태풍들.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일본에 오기 전에 죽어야 될 태풍들이 지금 살아남고 있는 그런 특징도 있다는 것을 좀 확인을 했고요. 그와 더불어 이제 파워 디서페이션 인덱스라고 해서 수명 강도, 그 다음에 발생 빈도를 종합적으로 보는 저희가 파괴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MIT의 엠마뉴엘 교수님이 개발했던 그런 지수인데요. 이걸 봤을 때 이게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확실하게 보이는데, 이 트렌드의 이유 중에 하나가 좀 더 오래 살아남는 태풍들이 많아서, 그리고 또 많은 태풍들이 발생을 해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더불어 어떤 태풍이 상륙했을 때 그 강수량도 갔었더니 좀 더 증가하는 추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태풍 동반 강수가 좀 더 증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온난화와 연관이 좀 있을 수 있는데요. 온난화가 일어나게 되면 대기의 하층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고요. 하층의 온도가 올라가면 대기가 머금을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수증기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제 클라우디우스 클라페이언 릴레이션십이라고 얘기하는데 CC 릴레이션십이라고 합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수증기를 더 많이 먹을 수 있죠. 포화 수증기압이 온도에 비례한다는 거 이제 중학교 때 배우셨던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그 원리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수증기가 대기 하층에 있게 되고, 그러면 이제 만약에 어떤 디스터번스가 지나갈 때 물폭탄이 떨어질 확률이 더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태풍이 이런 온난화와 더불어서 같이 동시작용했을 때 더 많은 피해가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연구 결과입니다. 그럼 이제 과연 우리나라의 상륙하는 태풍의 강도들이 어떨지를 한번 제가 이제 저희 학생들이랑 확인해 봤습니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에이소스라고 해서 기상청 정규 관측소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1950년도부터 저희가 태풍이 지나갈 때 최대 풍속들을 카운트했습니다. 이거는 그 위성 자료가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해양이 아니고 육지이기 때문에 예, 뭐 사람이 하든 기계가 하든 다 제대로 관측을 한 거라서 그 문제가 없는데요. 트렌드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륙하는 태풍이 꼭 더 세라는 보장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그 서해안과 동해안 지역에 그 카운트를 해보았는데 이게 왼쪽이 이제 한 1940년대가 되고 이쪽이 최근이 되는데 이렇게 막 우상향하면은 더 태풍 강도가 상륙하는 태풍이 더 셀 거라고 생각하는데 앞서 그 박두성 교수님 연구하고 비슷하지만 강도 자체가 그렇게 막 세지는 건 아니고요. 좀 더 많은 태풍이 오거나 아니면 좀 더 오래 지속하는 태풍들이 좀 더 늘어난다라는 것을 저희가 관측 결과에서도 좀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그 온난화하고 더불어서 태풍 동반 강수가 좀 더 많아진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요. 그래서 에이소스 기준으로 그 태풍 시기의 일강수량 최대값을 봤더니 과거보다 최근에 빨간색인데요. 좀 더 늘어나는 그런 표시가 많다는 것을 보이고요. 2002년에 태풍 루사 같은 경우는 870.5mm를 강릉에 들었습니다. 제가 부모님이랑 뭐 처가도 다 강릉인데 뒷사람 그때 강릉에 있었고 저는 서울에 있었었는데 뒷사람이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가 3일 내내 계속 오는데 하루는 이제 거의 뭐 1m 가까이 오는 거죠. 1m가 비가 오면 진짜 엄청납니다. 그때 주변 분들이 뭐 저희 아버님도 차가 그때 침수되셨고요. 그때 저희 매형은 돈을 많이 버셨다고 하더라고요. 카센터를 하셨는데 침수된 차를 못 쓰셔가지고 엄청 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또 사이드 이펙트가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최근에 이런 태풍 동반 강수가 늘어난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런 최근의 태풍 변화가 왜 일어날까에 대한 어떤 이유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결론부터 얘기하는 게 답은 없는데 자연 변동성과 인간 활동에 의한 어떤 온난화 현상이 둘 다 겹쳐져서 나타난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분리하기는 상당히 쉽지는 않고요. 이 둘의 현상들이 동시에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발생하는 태풍들을 이제 보면 제가 이제 이 박스 친 영역에 대해서 지나가는 태풍들을 좀 카운트를 했습니다. 트로피컬 사이클론 미들레스티튜라고 해가지고 중위도로 올라오는 태풍들을 카운트를 해보았고요. 우리나라에 피해를 입힌 태풍들의 순위를 보여드리는 건데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8월에 온 거, 그 다음에 빨간색 같은 경우는 9월에 온 거고 검은색은 그 외의 시기에 온 건데 넘버 1, 2 대부분 보면 다 8, 9월에 온 태풍들입니다. 그러니까 8, 9월에 온 것들이 제일 큰 영향을 많이 준다고 보면 최근에 10월도 좀 있긴 하는데 이 8, 9월에 이렇게 대부분의 태풍들이 또 발생하게 되고 가장 많은 태풍들이 8월 말 또는 9월에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8월과 9월에 이런 태풍 변화 원인이 무엇인지를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특히 이제 저는 요즘 가을철에 좀 꽂혀 있어서 9월달 태풍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9월달에 북서태평양에서 발생하는 태풍의 변화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보면 1970년대 후반부터 최근 2018년까지 봤더니 뚜렷하게 증가 추세가 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주변으로 오는 태풍들이 아까 박스 친 영역으로 이렇게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은 태풍들이 우리나라 주변으로 오고 있다, 우리나라나 일본으로 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 일들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최근 이런 어떤 우리나라 주변에 저희 이제 종간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기장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그림을 밑에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건 이제 한 50년 동안의 선형 트렌드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플러스 값을 갖고 있으면 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고 마이너스 값을 갖고 있으면 감소하고 있는 그런 트렌드를 보여주는 건데 왼쪽 아래가 해수면 온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해수면 온도를 보여주는 건데 보시면 온난화 때문에 50년 동안 다 증가하는 트렌드를 갖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온난화는 자명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 보면 특히 저희도보다 중위도 지역이 좀 더 온난화가 더 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해수면 온도가 중위도에서 많이 더 높아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중위도로 올라오는 태풍이 더 높은 해수면 온도에 의해서 에너지를 더 계속 공급받아서 유지할 수 있는, 죽지 않고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호조건이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연직 바람 시어가 아까 중요하다고 했는데 약해야 됩니다. 이게 강하면 태풍이 오다가 죽습니다. 이게 그냥
태풍을 팽이라고 생각하시면 우리나라 위에는 제트기류가 불고 있거든요. 제트기류가 상당히 강하면 연지 바람 시어가 세서 이 팽이가 지나가다가 강한 강물을 만나게 되면 죽겠죠. 그러니까 돌다가 그냥 도는 게 없어지겠죠. 그 관성 안정도가 없어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트기류 만나면 금방 죽습니다. 근데 이 제트기류가 약화되는 최근에 트렌드가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가 이 제트기류는 남북 방향의 그 온도 정도가 약화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중위도 지역의 온도가 높고 저위도 온도가 낮아지면 제트기류가 약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트렌드에 의해서 더 많은 태풍이 올 수 있게 돼요. 그 다음에 또 이 해수면 온도 증가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밑에 쪽에서 상대 와도라는 것이 좀 더 늘어나서 이런 태풍이 우리나라로 올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종간 특성들이 왜 변하게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기후 임자들을 저희가 막 다 조사를 해봤는데 가을철 태풍의 임팩트를 가장 많이 주는 여러 기후 임자 중에 그 평양 10년 주기 변동성이라고 해서 PDO라고 해서 해수면 온도의 변화가 한 10년 주기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변화가 한 거의 뭐 0.5 정도의 콜레이션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저희가 네거티브 PDO라고 해서 이건 이제 양의 PDO인데 네거티브 PDO는 이 페이지에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캘리포니아 이 북서쪽이 콜드해지고 우리나라 쪽은 웜해지고 그다음 우리나라 밑에 필리핀 쪽은 다시 콜드해지는 그런 특징을 가질 때 우리나라에 태풍들이 더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있습니다. 이건 자연변동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양의 PDO, 음의 PDO 헤드를 구분을 해서 이게 저희가 이제 컴포짓 분석이라고 해서 그런 것들만 합쳐서 그런 헤드만 합쳐서 분석을 해 보았더니 8월은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9월 달에 봤더니 음의 해일 때 여기 이 다트드로 그러니까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우리나라에 지나가는 태풍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빨간색은 양의 해일 때인데요. 양의 PDO일 때인데 음의 PDO일 때 훨씬 더 많은 태풍들이 우리나라 쪽으로 올 확률이 높고 많이 지나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0.5의 콜레이션으로 PDO 지수하고 우리나라 그 태풍 지나가는 TCM이라는 것과 그 상관관계가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왜 9월 달에 이런 현상이 있을까? 아까 앞서 보여드린 거가 약간 비슷한데요. 이게 이제 해수면 온도를 밑에 이제 그 색깔 빨간색이랑 파란색으로 보여주는데 해수면 온도가 중위도 지역에서 좀 높고 저위도 지역에서는 조금 더 콜드하게 좀 바뀌었고요. 이 음의 PDO 시기에 이 음의 PDO일 때 그 특징들을 저희가 합쳐놓은 건데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 윈드시어가 더 약화되는 게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 음의 PDO 시기에 북서태평양 고기압이 이 동쪽으로 수축하게 되면서 우리나라로 태풍이 올라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태풍들로 음의 PDO일 때 중위도로 태풍이 올라올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게 되고요. 반면 양의 PDO일 때는 고기압이 이렇게 확장하게 되고 우리나라 주변의 해수면 온도는 낮아지고 그 다음에 또 관련해서 연지 바람시 여기 벡터가 안 보실 건데 쪽수로 게 상당히 강화됩니다. 그래서 연지 바람시도 상당히 세져서 양의 PDO일 때는 우리나라로 태풍이 올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PDO라고 해서 디케이달이 10년 주기라는 얘기거든요. 왔다 갔다 합니다. 10년에 한번 페이지, 아까 네거티브, 인액티브 시즌이 되고 액티브 시즌이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러니까 이렇게 그 음액 PDO 시기라서 전체적으로 태풍 개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우리나라로 올라올 수 있는 태풍 확률은 더 높다라는 그런 시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음과 양의 PDO일 때 그 버티컬 윈드시하고 SST 변화를 봤더니 상관관계가 확실하게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8월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뜨거운 때라서 이런 종간 특성이 이렇게 뚜렷하지 않습니다. PDO 영향을 안 받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런 그 PDO가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변하게 될지를 예측을 하면 이제 미래 태풍이 우리나라가 더 많이 올지 안 올지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그 IPCC의 저희가 심입이라는 이제 그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유수 기관들이 미래 기후변화 예측을 할 때 여러 기관들의 모델들을 돌리고 그것들을 합쳐가지고 분석하는 그런 그 이후에 이제 그 기후변화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죠. 특히 저희 워킹그룹 1에 속해 있습니다. 아마 변영화 팀장님이 아마 발표를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PDO의 특징들이 이제 과연 어떻게 될까를 추정하는 이제 그런 것들인데요. 대부분 보면 이 온난화 트렌드가 중위도가 더 높고 온난화가 더 많이 되고 저위도가 좀 더 약하게 되는 그런 특징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PDO로 봤을 때 네거티브한 PDO로 좀 더 미래에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태풍이 올 이런 그 종간 특성이나 이런 것들이 더 호족본이 될 그런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연 변동성 측면에서 그런 일이 있고요. 그럼 이제 그냥 온난화 측면에서는 어떤 일이 있을지를 한번 다시 보는데요. 최근에 이제 작년에 AR6 기후변화 평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6차 기후변화 평가 보고서가 IPCC에도 나왔는데요. 뭐 AR5에 비해서 6 아무래도 7년, 8년 정도 더 지났으니까 온난화가 더 있었냐라고 봤을 때, 온난화 규칙을 봤을 때 더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뭐 CO2도 늘었고 메탄값도 늘었고 다 그래서 온실가스도 늘었고 온도도 더 높아졌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 AR6에서는 미래 100년 뒤, 200년 뒤에 기후변화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가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나리오를 쓸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시나리오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제 이전 5차 보고서까지는 이제 RCP 시나리오라는 걸 사용을 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SSP 시나리오라는 걸 사용합니다. 그래서 시나리오 소시오 이코노믹 패스웨이라고 해서 이건 이제 사회 경제학자들과 이런 온실가스 매출을 직접 핸들링하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만들어내는 패스웨이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SSP 1, ICP 2.6 시나리오, 그래서 저희는 SSP 1.6이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SSP 5.8까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조합들이 있는데요. 요 네 가지 시나리오가 지금 이제 기상청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126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좀 온난화를 상당히 많이 규제하고 있는, 저희가 노력을 해서 온난화가 좀 많이 줄어들어 있다고 보면 그런 시나리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85 같은 경우에는 온난화가 많이 되어 있는, 저희가 그냥 놔서 온난화를 컨트롤 안 해서 온난화가 좀 많이 일어나는 그런 시나리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기후변화 시나리오들에 대해서 미래에 간단하게 어떻게 전망이 되는지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126보다가 585 같은 경우에 온난화가 훨씬 더 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수면 상승치도 뭐 126 같은 경우에 0.44m라고 하면 전 세계적으로 0.77m가 되는, 그래서 한 1.78배 정도 더 높게 올라가는 그런 특징이 있게 되고요. 강수량도 뭐 늘어나고 줄어드는 데가 있긴 하지만 늘어나는 곳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게 되고 줄어드는 데가 더 줄어들게 됩니다. 이게 익스트림 값이 더 커지게 되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게 이 온난화가 심하게 될수록 더 그런 특징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극한기후 측면에서는 폭염 같은 경우에 현재에 비해서 과거 1850년부터 90년에 비해서 뭐 이제 앞으로 뭐 4도 정도 올라가게 될 때는 한 40배 정도의 그런 폭염이 발생할 수 있고 집중호우도 훨씬 더 많은, 한 지금보다 한 3배 정도 많은 그런 호우들이 발생할 수 있고 가뭄도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제 태풍 쪽을 하다 보니까 그런 IPCC의 글로벌 스케일의 모델 결과를 가지고는 태풍이 예측이 안 됩니다. 이게 모델의 해상도가 한 100km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태풍은 사이즈가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반지름이 300km에서 한 800km까지 되는데 이 안에 태풍의 코어 지역을 예측을 하려면 저희가 모델의 해상도가 한 4km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전 세계를 4km로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은 없거든요. 그것도 100년, 수백 년을 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모델들이 대부분 1도 이상 해상도를 갖고 있게 되고요. 저희는 이것도 지역으로 다운 스케일링을 합니다. 역학적인 수치 모델을 이용해서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기상청과 협업해서 여러 개 기관들, 기상청, 공주대, 저희, 그리고 포항공대, 부산대 등이 합쳐서 지역 기후 모델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다운 스케일링에서 상세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생산해서 온도, 강수량, 뭐 이런 것들을 다 제공을 하고요. 바람 변화를 제공하고 특히 저는 집중해서 태풍 변화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예시인데요. 그래서 이제 미래에 SSP 시나리오에 따라서 미래 중반, 21세기 중반과 후반에 태풍 활동이 어떻게 변하게 될지를 좀 보여주는 그런 결과입니다. 이제 이게 편차장인데요. 발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미래에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줄어듭니다. 이게 이제 역학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역학적인 요인도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역학적인 요인에 의해서 태풍이 많이 발생하는 이 코어 지역의 태풍 발생은 줄어드는데 약간 라니아 라이프 돼서 태풍 발생이 잘 북서쪽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했죠. 우리나라 주변으로 오는 지역, 중위도 지역의 태풍 발생 지점은 조금 더 약간 붉은색으로 변하면서 늘어날 수 있는 확률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발생한 태풍들이 북쪽으로도 올라올 수 있는 확률이 있느냐? 더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저희가 아까 온난화에 의해서 SST가 높아지고 또 이 PDO 라이크하게 약간 온난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미래에. 그래서 이 오히려 그러니까 IRD 지역에서 태풍 발생은 줄어서 활동은 줄지만 중위도 지역으로 올라오는 태풍 활동은 좀 늘어나는, 아까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그런
그 결과들과 좀 일치하게 미래의 기후변화가 일어난다는 걸 보여줍니다. 강도는, 예, 그러니까 2100년 정도의 그 결과들을 봤을 때 한 10% 정도 늘 수 있다라는 확률은 있는데, 여기 약간 어설프는 있지만, 그 강도가 한 10% 정도 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발생 빈도는 현재에 비해서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시즌 확률이 좀 더 크다는 것을 이 중위도 지역에서 빨간색 그 액티비티가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중에 왜 이런 그 중위도로 태풍이 더 많이 올라올까를 보시면 해수면 온도가 IRT 지역보다 중위도가 훨씬 더 빨갛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태풍들이 더 유지될 수 있다는 거고요. 연지 바람 시어가 남북 방향의 온도 경도가 감소가 되면서 제트 기류가 감소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주변에 연지 바람 시어가 유난히 또 감소합니다. 그래서 모든 태풍들이 그냥 패스웨이, 뭐 옛날에 방어막이 있었는데 그 방어막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태풍이 그냥 확 지나가게 되면서 중위도로, 그러니까 일본이나 우리나라로 더 많은 태풍이 올 확률이 미래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나라가 더 심하면 심할수록 이런 현상들은 있게 되고요. 만약에 1, 2주국 시나리오로 저희가 우리나라를 많이 억제하게 된다면, 예, 아무래도 지금 이제 21세기 중반과 후반이 좀 비슷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억제할 수 있는 특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건 이제 저희가 그 기상청의 지시한 결과 하나만 가지고 이런 현상을 봤는데, 이게 과연 미래에 이런 현상들이 다른 모델에서도 나타날까? 그래서 대표적인 모델 11개를 갖고 확인을 해보았는데요. 그래서 온도 경도하고 바람 시야 같은 경우에는 종반 특성이라 이런 그 저해상도의 모델도 모의가 가능합니다. 태풍 자체는 모의가 안 되지만요. 그런 특징을 놓고 봤더니 이제 온도 경도는 점점 시나리오가 온난화가 심할수록 점점 줄어든다는 게 보여졌고요. 바람 시어도 점점 약화되는 온난화가 심한 SSP 585가 더 심하게 줄어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온난화가 심할수록 오히려 중위도로 태풍 활동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북서태평양의 이런 그 태풍 특성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바람 강도나 강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걸 보여드렸고, 이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자연변동성, 뭐 PDO의 변화라든가 아니면 온난화 자체의 이런 특성들로 인해서 나타나다라고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상세 기후 변화에서도 미래에 한 100년 뒤 그 결과가 이런 것들이 유지될 수 있고, 특히 중위도 지역의 태풍 활동이 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럼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그 태풍이 과연 최근에 많이 불렸지만 2019년, 20년에 이례적으로 태풍 활동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19년에 저희가 아까 3개 정도에서 4개 정도 태풍이 오는데 이례적으로 7개 태풍이 왔죠. 네. 진짜 이례적인 태풍입니다. 그리고 2020년에 좀 라니아 라이트에서 저희가 호우는 엄청 세게 왔는데 태풍 안 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8월 말에 또 9월에 연속적으로 3개 태풍이 왔죠. 그래서 바비, 마이사, 파이돈이 한 일주일 간격으로 계속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저희 그 레벨 있는 학생이 양식을 하시는데 공부에서 약간 2억 원 가까이 피해를 입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그 엄청난 피해를 입은 그런 경우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태풍 리스크가 앞으로도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온난화 관련해서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을 수 있는데 다른 것도 대비해야죠. 그래서 이런 해수면 상승이 일어나게 되면 저지대의 침수 피해가 상당히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또 태풍과 연관돼서 폭풍 레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스톰서지라고 하는데 이런 스톰서지가 발생할 확률 그리고 또 침수될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온난화 시나리오에 따라서 해수면 상승이 있을 때 네덜란드 같은 경우 대부분이 잠긴다. 베이징 경우도 많이 잠기고 상하이 같은 경우에 이제 더 많이 잠기게 됩니다. 대부분 많이 잠기게 됩니다. 상하이 같은 경우는. 일단 해수면 상승이 얼마나 일어나에 따라 좀 다른데 몇 년 정도 예측해서서 그런 것입니다. 이거 이제 2100년 제가 예측한 건 아니고요. 이거 IPCC에서 제공하는 겁니다. 2100년 100년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시나리오에 따라서 워낙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그 침수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오션에 재난안전 연구원이 있는데 그런 연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외부로 공개를 안 하시더라고요. 집값 때문에. 우리나라도 하고 있는데 그걸 못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상당히 예민해서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 태풍뿐만 아니라 호우에 대한 피해도 상당히 아까 넘버2기 때문에 봐야 되는데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봤을 때 이렇게 특히 그 최근에 이 호우가 수도권과 이 영서 지역, 그러니까 서쪽 지역과 그다음에 이 동남권 지역에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게 보여지고 있는 관측 결과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래 기후변화 신호를 봤을 때 이렇게 동남권 지역에 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남부 지역에 폭우가 더 늘어날 것은 이제 모델들이 많이 결과들을 예측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이런 대비가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태풍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런 풍수의 대비가 필요하다고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